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이번에 터키가 러시아에 S-400을 제3국에 판매를 하고 F-35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터키가 S-400을 판다는 나라가 다름 아닌 UAE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UAE는 우리 천공 지대공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UAE가 S-400을 도입하면 우리 천공과 역할이 겹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그런데 결론은 우리 국내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는 UAE가 S-400을 도입하는 이유는 S-400이 보유한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40N6 미사일을 활용해서 장거리 항공기 요격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천군과 그 역할이 겹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분석을 하는 외국 언론이나 국내 언론은 결론은 S-400이라는 무기의 특성을 전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비교 대상도 잘못 비교하고 있어서 완전히 엉터리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데요. 우선 왜 터키가 S-400을 제3국에 넘겨야 하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터키는 결론은 S-400을 보유하고 있으면 F-35를 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제3국에 판매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이걸 구매한 나라도 F-35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UAE도 F-35를 구매하고 싶어하고, 트럼프도 터키뿐만 아니라 사우디와 UAE에도 F-35를 판매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UAE가 S-400을 보유하게 된다면 당연히 UAE는 F-35를 영원히 구매할 수 없게 되는데요. 아마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UAE는 우리와 KF-21 블록3를 공동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F-35가 필요 없어서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미안하지만 지금 UAE는 우리와 KF-21 블록3를 공동 개발하기로 확정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만일 정말로 공동 개발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KF-21 블록3가 작전 배치되어서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건 2040년이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UAE가 F-35를 도입하지 못해도 UAE는 2040년경까지는 5세대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KF-21 블록3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 UAE가 F-35를 포기했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도 KF-21이 있지만 F-35를 같이 운용하는 것처럼 당연히 KF-21 블록3가 배치된 다음에도 UAE도 일종의 보험으로 F-35를 동시에 운용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UAE가 S-400을 도입함으로써 F-35의 도입을 포기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방공망 네트워크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MCRC에서 운용되는 자체 방공망 네트워크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방공망 네트워크는 미공군과 공동으로 운용을 한다는 점이고, 그래서 미공군과 공동으로 운용하는 방공망 네트워크에 만일 S-400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UAE의 방공망 네트워크는 우리의 방공망 네트워크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UAE의 방공망 네트워크는 UAE 단독으로 구축한 게 아닙니다. UAE의 방공망 네트워크는 MEDA라고 하는데요. Middle East Air Defense Alliance라고 합니다. 해석해보면 중동 방공망 동맹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방공망 네트워크입니다. 문제는 이걸 구축한 게 미국의 중부사령부입니다. 이걸 구축한 이유는 2020년에 있었던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구축된 건데요. 이 방공망 네트워크에는 UAE와 사우디 그리고 이스라엘과 요르단, 바레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이 방공망 네트워크가 구성된 덕에 그나마 이번 이란 전쟁에서 이 나라들이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UAE와 중동 국가들은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만일 이게 구축되지 못했다면 각 나라들은 각각 단독으로 이란의 공격을 방어해야 했고, 당연히 이란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협정으로 운이 좋게 불과 몇 년 전에 새로운 연합 방공망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서 그 덕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는 말 그대로 미국이 구축하고 미국 중부사령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물론 UAE에는 이미 러시아의 방공무기인 판치르가 배치되어 있지만, 판치르는 야전 방공망이고 S-400을 미국이 운용하는 방공망 네트워크에 포함시킨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터키가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에서 F-35의 판매를 중단했던 이유가 S-400에 의해서 F-35의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결론은 UAE가 S-400을 운용한다는 것도 비슷한 이유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S-400을 통해서 미 중부 사령부의 방공망 네트워크의 정보가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MEDA에 S-400을 통합한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외신들에서 UAE가 S-400을 도입하는 이유로 이야기하는 게 사드에는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이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지금 UAE의 방공망의 구성은 정말 여러 나라의 방공무기로 구성된 짬뽕 형태인데요. 미국의 사드와 패트리어트, 그리고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에로우3와 이스라엘이 파견해준 아이언돔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천군까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AE의 방공망은 정말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UAE의 방공망이 이렇게 된 건 UAE가 아주 급하게 방공망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입할 수 있는 방공무기를 닥치는 대로 도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방공망들 중에서 중거리 방공망을 담당하는 우리 천군과 패트리어트에는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있지만 장거리를 담당하는 에로우3와 사드에는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견 이 외신의 주장은 사실로 보이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무슨 문제냐면 UAE는 바로 우리 LSAM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S-400의 장거리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우리 LSAM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LSAM은 사드나 에로우3와는 다르게 장거리 요격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LSAM에는 LIG에서 개발한 장거리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럼 S-400의 장거리 요격 미사일인 40N6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이고 우리의 장거리 요격 미사일은 사거리가 250km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40N6라는 미사일의 특성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고요.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400km에 달하지만 미사일의 크기가 크고 기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런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400km 떨어진 적의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조기경보기나 급유기 등 기동성이 떨어지는 목표를 요격하기 위해서이고요. 이 미사일로 400km 떨어진 전투기를 요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400에는 사거리 250km급 전투기 요격 미사일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사실상 S-400이나 우리 LSAM이나 전투기에 대한 장거리 요격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S-400과 비교해야 하는 건 우리 천공이 아니라 LSAM이고요. 그리고 우리 LSAM과 S-400은 항공기 요격거리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UAE가 장거리에서 전투기를 요격하기 위해서 S-400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UAE가 S-400을 도입한 이유를 들자면 S-400의 레이더는 적 스텔스기 탐지에 아주 효율적이고 또 S-400은 순항미사일 요격에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인데요. 그러나 이런 능력들은 결론은 S-400 단독으로 발휘하는 능력은 아니고 러시아의 전투기들과 그리고 조기경보기들과 합동작전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발휘되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S-400만을 도입한다고 해서 장거리에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고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요격하는 게 가능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왜 UAE가 S-400을 도입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UAE가 S-400을 도입하게 되면 F-35의 도입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UAE가 참여하고 있는 미국이 구축한 중동의 방공망 네트워크인 MEDA 방공망 네트워크에도 제대로 통합을 시킬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S-400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솔직히 S-400이라는 물건은 S-400 단독으로 활용했을 때보다는 러시아의 방공망 네트워크에 포함시켰을 때 그 성능이 극대화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특히 S-400은 방공망 네트워크와의 통합이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더욱이 이번 UAE의 S-400 도입은 터키와 러시아 그리고 UAE의 3자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UAE는 자국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야전방공망인 판치르도 러시아로부터 제대로 후속 군수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우리 비호복합을 긴급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판인데 과연 러시아가 S-400의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해줄지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왜 UAE가 S-400을 도입하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과 캐나다 봄바디어의 비즈니스 여객기인 글로벌 6500 항공기 2대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도입되는 글로벌 6500은 우리 군의 전자전기를 만들기 위한 기체이고요. 분명 우리 군은 총 4대의 전자전기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2대만 들여오는 이유는 우리 군의 전자전기 도입 사업은 블록 1과 블록 2로 나뉘어서 2차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선은 블록 1은 2대만 도입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전자전기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공군은 F-15K의 개량 사업에 탑재하기 위해서 미국의 BAE 시스템즈사와 EPAWSS 전자전 장치의 도입 계약을 체결했네요. EPAWSS는 F-15 전투기에 탑재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로 최소한 미국이 수출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중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강력한 전자전 장비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과거 F-15K의 EPAWSS를 탑재하기로 공군이 결정을 했을 때는
다들 그 선택에 놀라워했는데요. 왜냐하면 과거 KF-16을 개량할 때는 공군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신형 전자전 장비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구형 전자전 장비를 약간 손을 봐서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공군이 F-15K에는 가장 비싼 전자전 장비를 선택을 해서 다들 놀란 건데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 공군이 미국 보잉과 F-15K 개량 계약을 체결할 때 생각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서 저는 혹시 전자전 장비를 빼버린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론은 전자전 장비는 BAE 시스템과 직접 계약을 해서 도입하는군요. 아무튼 그래서 전자전 장비는 현존하는 전투기 내장형 전자전 장비 중에서 최소한 미국이 수출하는 장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하다는 EPAWSS를 장착하는 게 확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2우주센터 유치를 포기했네요. 제주도가 제2우주센터 유치를 포기한 이유는 부지 확보 때문인데요. 제주도는 원래 제2우주센터를 알뜨르 비행장에 유치하려고 했으나 우주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안전구역 확보를 위해서 총 427만 평의 부지가 필요했고 알뜨르 비행장은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알뜨르 비행장에 우주센터를 건립하려면 주변 민가지역을 전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주도는 제2우주센터 유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제2우주센터 후보지는 전남 고흥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고흥이 확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고흥은 기존 나로 우주센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제주도가 제2우주센터로 거론되었던 이유는 제주도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 발사할 수 있는 각도가 더 넓게 확보된다고 해서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제주도가 제2우주센터 유치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제2우주센터는 전남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를 확대하는 걸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정말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블랙이글스의 T-50B의 공중급유장치를 단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은 뉴스핌의 오도령님이 올린 기사이고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T-50 훈련기를 바탕으로 공중고개 비행단인 블랙이글스를 운용하고 있고 당연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산무기 수출, 특히 FA-50이나 KF-21 전투기의 수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블랙이글스의 해외 에어쇼 참여는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작년에 정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두바이 에어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공군은 일본에게 급유 지원을 요청했으나 에어쇼 바로 직전에 일본이 급유 지원 계획을 전격 취소해버린 건데요. 이때 우리 공군이 화가 났던 게 일본이 급유 지원을 해줄 것처럼 처음에는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여할 계획을 전부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더욱이 이때 한일 정상회담 직전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에게 자신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길들이기 위한 행동처럼 보여서 우리는 더 많이 화가 났었는데요. 이 당시 일본이 우리 블랙이글의 급유 지원을 거부한 이유는 블랙이글이 독도상공에 연물을 뿌려서 태극 문양을 그렸다는 이유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공군은 이때 정말 많이 화가 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에 상응해서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불참을 했고 양국이 정기적으로 수행하던 해상 수색 군안 훈련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런 일을 저지른 일본은 우리 군과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 그게 더 기가 막힌 건데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군은 이번에 우리의 블랙이글스의 T-50B에 프로브 방식의 공중급 유장치를 장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카이는 FA-50의 수출을 위해서 FA-50의 개량형인 FA-50 블랙 20을 개발했고 여기에는 공중급 유장치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FA-50에 장착된 급유장치는 우리의 KF-21이나 미국 전투기들에 탑재된 분방식의 급유장치는 아니고 미 해군과 유럽 전투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프로브 방식의 급유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이 급유장치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건 아니고 영국의 전문업체의 도움으로 장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말레이시아에 공급되는 FA-50 블록 20 기체에 장착이 되어서 지금은 한참 시험 중인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우리 공군도 우리의 블랙이글스의 기체인 T-50B에 이 영국제 프로브 방식의 급유장치를 장착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공군에서는 블랙이글스를 위해서 총 10대 T-50B를 운용 중이고 보통은 한 번에 고개 비행에는 이 중에 8대가 동원되는데요. 정말 우리 공군이 일본의 급유 지원 취소에 엄청나게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일본의 급유 지원 거부 사건은 작년에 있었는데 우리 공군은 T-50B의 개량을 바로 내년인 2027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년 만에 급유장치를 단다는 건데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알겠지만 불과 2년 만에 바로 사업에 들어간다는 건 군대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빠른 사업 진행인데요. 그만큼 우리 공군은 이 사건에 화가 많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은 2027년부터 T-50B를 순차적으로 개조하게 되고, 원래 일각에서는 블랙이글스의 기종을 KF-21로 교체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블랙이글스의 기종이 KF-21로 변경되는 건 KF-21 블록2의 생산이 전부 끝난 다음에나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당장은 앞으로도 계속 블랙이글스에서는 T-50을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개량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블랙이글스의 T-50B를 개량하는 동안에는 블랙이글스의 운용기체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우선은 광주공항에 T-50 훈련기 기체 일부에 연무장치를 달아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업을 서두른다고 해도 모든 기체의 개량이 끝나는 데는 2년에서 3년은 걸리고, 그동안에는 블랙이글스의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지금 우리는 KF-21의 첫 수출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블랙이글스의 활동이 활발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블랙이글스의 T-50B를 개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쩌다 보니 우리 공군 최초로 분방식이 아닌 프로브 방식의 급유장치를 탑재한 항공기가 일본 덕택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럼 아마 우리 공군의 급유기인 시그너스에 프로브 방식의 급유 능력이 있느냐는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그너스에는 프로브 방식의 급유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너스는 날개 아래에 포드 형식으로 프로브 방식의 급유 포드를 달아서 급유를 할 수 있고, 분방식의 급유 장치에도 어댑터를 달아서 프로브 방식의 급유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시그너스는 총 3대 프로브 방식의 항공기에 동시에 급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브 방식의 급유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T-50B의 프로브 방식의 급유 장치가 장착되면 아마 별도의 급유 훈련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건 바로 UAE의 S-400 도입입니다. 분명 지금 UAE는 이란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요격 미사일이 부족해진 상태이고, 특히 UAE가 보유하고 있는 사드 포대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파손되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S-400을 도입해서 급하게 방공망을 강화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UAE가 S-400을 도입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해보는 게 더 많고, 더욱이 지금 UAE의 방공망 네트워크는 미국의 중부사령부가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구축한 방공망 네트워크에 S-400을 통합시킨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 건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억지로 생각하는 결론은 요격미사일이 턱없이 부족해진 UAE가 긴급하게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S-400을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UAE는 절대로 S-400을 장기간 운용할 생각은 없다고 보고, 우리 LSAM이 도입되거나 UAE가 보유하고 있는 사들을 위해서 기존에 파괴된 레이더 대신에 새롭게 새 레이더를 주문했기 때문에 이 레이더가 들어올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절대로 UAE는 S-400을 장기간 운용할 계획은 없을 겁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왜 UAE가 S-400을 도입하려 한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